2019년 7월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의 긴급 발표가 모든 것을 뒤바꿔 놓았습니다.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 새 품목의 수출 절차를 규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뉴스는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경제적 보복 조치로 해석되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이 조치는 세계무역기구의 자유무역 원칙에 반하는 조치이며 경제 문제를 정치적 갈등의 수단으로 악용하여 한일 간의 경제 협력을 약화시키는 행위로 한국 첨단 산업에 큰 타격을 주려는 의도가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한국 반도체는 일본 의존도를 낮추며 오히려 경쟁력을 강화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잠깐 1초만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타나카 히로시입니다. 도쿄에서 IT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며 20여 년간 일본의 기술력을 세계에 알려온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지난 6년간 제가 직접 목격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분명 깜짝 놀라실 겁니다. 2019년 7월 1일,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당황스러운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도쿄 신바시에 있는 저희 회사 사무실에서 평소와 같이 업무를 보고 있던 중 일본 경제산업성의 긴급 발표가 모든 것을 뒤바꿔 놓았거든요.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 새 품목의 수출 절차를 강화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불화폴리이미드라는 소재들이 그렇게 중요한 건지도 잘 몰랐고요. 저는 소프트웨어와 시스템 구축이 전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곧 업계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휴대폰은 온종일 울렸고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이게 정말 현실인지 한국 반도체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해했거든요. 그날 저녁 긴급하게 소집된 업계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회의실에는 일본 굴지의 IT 기업 임원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분위기는 묘하게 자신만만했습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비축해둔 재고는 기껏해야 몇 개월치밖에 안 되고 그 기간이 지나면 결국 일본에게 다시 손을 벌릴 수밖에 없을 거라고 했어요. 실제로 수치를 보면 일본의 자신감이 이해됐습니다. 당시 한국의 대일본 의존도는 상상을 초월했거든요. 한국의 포토레지스트 수입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93.2%에 달했으며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사용하는 최첨단 극자 외선용 포토레지스트는 100% 일본산이었어요. 이런 수치를 보면서 저도 확신했습니다. 한국이 이 위기를 극복하기는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말이에요. 그날 밤 신주쿠의 한 이자카야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모두들 한국의 앞날을 걱정하는 척했지만 속내는 달랐어요. 일본의 기술력과 시장 지배력이 다시 한번 증명되는 순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한 동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삼성이나 SK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해도 결국 일본의 소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드러날 거라고요. 저는 그때 일본의 제조업 저력을 새삼 실감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핵심 부품과 소재에서 일본이 얼마나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깨달았거든요. 한국이 아무리 최종 제품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어도 결국 일본이 공급하는 핵심 소재 없이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아무리 훌륭한 요리사라도 재료가 없으면 요리를 할 수 없는 것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이후 몇 주 동안 한국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을 관심 있게 지켜봤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긴급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는 소식, 한국 정부가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는 소식들이 연일 보도됐어요. 하지만 저는 이 모든 것을 일시적인 대응 정도로 받아들였습니다. 반도체 소재 개발에는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단기간에 대체제를 찾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했거든요. 무엇보다 일본 기업들의 기술 우위는 하루아침에 쌓인 게 아니었습니다. JSR, 도쿄응화공업, 시네츠 화학 같은 회사들이 수십 년에 걸쳐 축적한 노하우와 특허,
그리고 숙련된 기술진들을 한국이 단기간에 따라잡을 수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의 소재 국산화 시도는 결국 실패할 것이고 머지않아 다시 일본에 의존하게 될 거라고 말이에요.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곧 벌어질 일들이 제 모든 상식을 완전히 뒤바꿔 놓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2020년 초 한국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점점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솔브레인이라는 중견 화학기업이 갑자기 불화수소 생산 공장 건설을 발표했다는 뉴스, SK머티리얼즈도 초고순도 불화수소 개발에 뛰어들었다는 소식, 동진세미캠이 포토레지스트 국산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는 기사들이 연일 쏟아져 나왔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이런 움직임들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20여 년에 걸쳐 쌓아온 기술력을 한국이 몇 개월 만에 따라잡을 수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특히 극자 외선용 포토레지스트 같은 최첨단 소재는 수백 가지 화학물질을 나노미터 단위로 정밀하게 조합해야 하는 극도로 복잡한 기술입니다. JSR도 이 기술을 완성하는데 15년이 걸렸는데 한국이 이를 단기간에 해낼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해 3월 도쿄에서 열린 반도체 소재 전시회에 참석했습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일본 기업들의 부스는 전 세계 바이어들로 북적였어요. JSR, 도쿄응화공업, 시네츠 화학의 부스에는 상담을 위해 줄을 선 고객들로 가득했습니다. 반면 한국 기업들의 부스는 상대적으로 한산했어요. 몇몇 관계자들이 열심히 홍보하고 있었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줄 만한 제품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전시회가 끝난 후 JSR의 다케다 전무와 개별 미팅을 가졌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만만했어요. 한국의 국산화 시도는 결국 실패할 것이고 머지않아 다시 일본에 의존하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포토레지스트 제조에는 수천 가지 화학물질의 정밀한 배합과 온도, 습도 조절이 필요한데 이런 노하우는 하루아침에 축적될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저도 그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실제로 당시 한국의 포토레지스트 자급률은 고작 7%에 불과했거든요. 불화수소는 58%, 불화폴리이미드는 55% 정도였지만 가장 핵심적인 포토레지스트만큼은 거의 전량을 일본에 의존하고 있었어요. 특히 최첨단 공정에 필요한 극자 외선용 포토레지스트는 100% 일본산이었습니다. 그해 여름 한국 정부가 추가 경정 예산 2,485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을 때도 저는 별로 놀라지 않았습니다. 돈만 있다고 해서 기술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런 대규모 투자가 성과 없이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어요. 기술 개발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일본에는 한국이 따라올 수 없는 근본적인 우위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장인 정신과 세밀함이었어요. 일본의 제조업은 수십 년, 수백 년에 걸쳐 축적된 장인 정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일에 평생을 바치는 장인들, 미세한 차이도 놓치지 않는 품질 관리, 완벽을 추구하는 문화. 이런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해 말 JSR의 실적 발표를 들어보니 흥미로운 점이 있었습니다. 한국 수출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감소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어요. 개별허가 절차가 복잡하긴 했지만 아예 수출이 중단된 것은 아니었거든요. 이를 보면서 저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국산화를 시도해도 결국 일본 제품의 품질과 신뢰성을 따라잡을 수는 없을 거라고 말이에요. 2020년이 저물어갈 때까지도 저는 여전히 낙관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움직임에서 예전과는 다른 절박함과 체계성이 느껴지긴 했지만 그래도 일본의 기술적 우위는 쉽게 흔들릴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이번 기회에 일본 기업들의 독점적 지위가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2021년부터 벌어질 일들이 제 모든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게 할 것이라는 사실을요. 2020년 봄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팬데믹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갑작스럽게 재택근무가 일상이 되고 비대면 서비스가 필수가 되면서 전 세계가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됐어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저는 일본의 아날로그 문화가 가진 장점들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일본의 현금 결제 문화를 다시 보게 됐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모든 것이 카드나 스마트폰으로 결제되면서 편리하다고 난리였지만 코로나 상황에서는 오히려 현금의 안정성이 부각됐습니다. 전력 공급이 불안정해지거나 통신망에 문제가 생겼을 때 현금만큼 확실한 결제 수단은 없었거든요. 일본 전역에 깔린 수많은 자판기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동전 몇 개면 언제 어디서나 음료수나 음식을 살 수 있는 시스템은 정말 견고하고 안정적이었습니다. 또한 일본의 도장 문화도 새롭게 바라보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구시대적이라고 비판했지만 실제로는 보안성 면에서 뛰어난 장점이 있었습니다. 디지털 서명이나 전자인증은 해킹이나 위조의 위험이 있지만 물리적인 도장은 그런 위험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했어요. 특히 중요한 계약서나 공문서의 경우 도장의 물리적 특성은 위조를 어렵게 만드는 확실한 보안 장치였습니다. 코로나 초기 혼란 속에서 일본의 행정 시스템도 나름의 안정성을 보여줬어요. 물론 디지털화가 늦어서 처리 속도는 느렸지만 시스템 자체가 마비되거나 큰 혼란에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반면 완전히 디지털화된 시스템들은 갑작스러운 사용량 증가로 서버가 다운되거나 보안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일본의 아날로그적 접근 방식이 오히려 위기 상황에서는 더 안정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시기에 한국에서 들려오는 기술 발전 소식들도 있었어요. 솔브레인이 12급 초고순도 불화수소 생산에 성공했다는 뉴스, SK머티리얼즈가 3행급 기체, 불화수소를 양산하기 시작했다는 소식들이었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이런 성과들을 크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을지 모르지만 상용화와 대량 생산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했거든요. 실제로 반도체 소재 산업에서는 단순히 기술력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품질의 일관성, 안정적인 공급, 고객과의 신뢰관계, 그리고 무엇보다 수십 년간 축적된 노하우가 핵심이에요. 일본 기업들은 이 모든 면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아무리 빨리 기술을 개발한다고 해도 이런 전체적인 경쟁력을 따라잡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또한 일본의 연구개발 문화도 큰 장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처럼 성과를 빨리 내려고 조급해하지 않고 오랜 시간을 들여 천천히 완벽한 제품을 만들어가는 접근 방식이 더 지속 가능하다고 봤어요. 급하게 개발한 기술은 나중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지만 충분한 시간을 들여 검증한 기술은 훨씬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었거든요. 코로나 상황에서 전 세계가 디지털 전환을 외치고 있었지만 저는 오히려 아날로그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신중하고 보수적인 접근 방식이 위기 상황에서는 오히려 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한국의 성급한 기술 개발 시도들을 보면서도 별로 위협적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일본의 착실하고 체계적인 접근 방식이 승리할 거라고 믿었거든요. 2021년이 되어서도 저는 여전히 일본의 우위가 지속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간헐적으로 들려오는 성과 발표들이 있긴 했지만 대부분 과장된 홍보성 발표라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동진 세미캠이 극자 외선용 포토레지스트 개발에 성공했다는 발표를 들었을 때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극자 외선용 포토레지스트는 반도체 소재 중에서도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기술입니다. 이 소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백 가지 화학물질을 나노미터 단위로 정밀하게 조합해야 하고 온도는 0.1도, 습도는 0.01% 단위로 조절해야 해요. JSR도 이 기술을 완성하는데 15년이 걸렸는데 동진 세미캠이 불과 2년 만에 해냈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해 4월 도쿄에서 열린 반도체 업계 세미나에 참석했을 때도 분위기는 여전히 낙관적이었어요. JSR의 다케다 전무는 여전히 자신만만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제품은 아직 실험실 수준에 불과하고 실제 양산에 적용하기에는 품질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했어요. 특히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는 극도의 정밀성과 일관성이 요구되는데 한국 제품들은 아직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평가였습니다. 저도 그의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기술 개발과 상용화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실험실에서 한두 번 성공했다고 해서 바로 대량 생산이 가능한 건 아니에요. 수율, 품질 관리, 공정 안정성, 비용 효율성 등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이 모든 면에서 수십 년의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왔는데 한국이 이를 단기간에 따라잡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고객사들의 반응이 중요했습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메모리 반도체 제조업체들은 극도로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새로운 소재를 도입할 때는 수개월, 심지어 수년에 걸친 검증 과정을 거치거든요.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수백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검증되지 않은 소재는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한국 기업들의 국산 소재가 실제 생산 라인에 적용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했어요. 설령 기술적으로는 일본 제품과 동등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하더라도 신뢰성과 안정성을 입증하는 데는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성과 발표들을 들을 때마다 허세와 과장이 섞인 홍보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그의 통계를 보면 한국의 소재 의존도가 어느 정도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핵심 소재들은 일본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극자외선용 포토레지스트는 여전히 일본 독점 상태였어요. 이를 보면서 저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한국의 국산화 시도는 겉보기에는 화려해 보이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제한적일 거라고 말이에요. 또한 일본 기업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도전에 대응해서 기술 개발을 더욱 가속화하고 고객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었어요. JSR을 비롯한 일본 주요 소재 업체들은 연구개발 투자를 늘리고 차세대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본 기업들의 대응을 보면서 저는 여전히 일본이 기술적 우위를 유지할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해 말까지도 저는 한국의 도전을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정부 지원에 힘입어 단기간에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지만 장기적으로는 일본의 압도적인 기술력과 경험을 따라잡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곧 깨닫게 될 것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의 기술력과 의지를 완전히 과소평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2022년 초 제게 온 한 통의 이메일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JSR의 다케다 전무로부터 온 것이었는데 내용이 충격적이었어요. JSR이 한국에 포토레지스트 생산 공장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오타거나 잘못 보낸 메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세계 최고의 포토레지스트 업체가 왜 한국에 공장을 지어야 한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며칠 후 공식 발표를 보고 나서야 이것이 현실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JSR뿐만 아니라 도쿄응화공업도 인천 공장의 생산량을 2배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어요. 심지어 극자외선용 포토레지스트까지 한국에서 직접 생산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정말 전례 없는 일이었어요. 일본 기업들이 자신들의 핵심 기술을 해외로 이전한다는 건 상상도 못했거든요. 저는 급히 업계 관계자들에게 연락을 취해 상황을 파악해 보려 했습니다. 그들이 털어놓은 이야기는 정말 놀라웠어요. 삼성전자가 JSR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는 공급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소재는 사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죠. 이는 JSR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위협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JSR 매출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 고객이었거든요. 더욱 당황스러운 건 한국 정부의 정책 변화였습니다. 소재 부품 장비 특화 단지를 조성하면서 해외 기업들에게도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했어요. 토지 임대료 50% 할인, 법인세 감면, 연구 개발비 지원까지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일본 기업들에게 한국에 와서 함께 경쟁하자는 메시지나 다름없었어요. 그제서야 저는 한국의 진짜 전략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기술을 개발해서 일본을 대체하려는 게 아니라 아예 글로벌 공급망의 중심지가 되려는 야심찬 계획이었던 거예요. 한국이 소재를 직접 개발하는 동시에 일본 기업들까지 한국으로 끌어들여서 아시아 소재 허브로 만들려는 전략이었습니다. 2022년 상반기 발표된 통계를 보고 더욱 놀랐습니다. 한국의 불화수소 일본 의존도가 7.7%까지 떨어진 것이었어요.
2018년 41.9%에서 무려 34.2%포인트나 감소한 것이었습니다. 포토레지스트 의존도도 93.2%에서 60% 이하로 급감했죠. 불과 3년 만에 이런 변화를 이뤄낸 것이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ASML의 발표였습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TSMC가 한국산 포토레지스트와 불화수소를 정식 승인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얼마나 한국을 과소평가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기술 개발 속도와 품질이 제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었던 거예요. 더욱 놀라운 건 한국 기업들의 연구개발 투자 규모였습니다. 솔브레인은 매출의 15%를, SK머티리얼즈는 20%를 넘게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었어요. 일본 기업들의 평균 연구개발 투자율이 8% 수준인 것을 생각하면 2배 이상 많은 투자였죠. 더 중요한 건 접근 방식의 차이였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기존 기술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방식이었다면 한국 기업들은 아예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했어요. 인공지능을 활용한 소재 설계, 디지털 트윈을 이용한 공정 최적화 같은 첨단 기술을 과감하게 도입했습니다. 이런 혁신적 접근 방식이 단기간에 놀라운 성과를 가능하게 했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제가 얼마나 잘못 판단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변화가 더 일어날지 궁금하면서도 두려웠거든요. 이제 게임의 룰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한국이 일본에 의존하는 구조가 아니라 오히려 일본이 한국 시장을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2023년 들어서면서 상황은 더욱 급변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성과가 실험실 수준을 넘어 실제 상용화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소식들이 연일 들려왔어요. 솔브레인이 일본 반도체 기업에 불화수소를 수출하기 시작했고, 동진 세미캠도 일본 디스플레이 업체들과 포토레지스트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뉴스였습니다. 이는 정말 역사가 뒤바뀌는 순간이었어요. 불과 5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이 일본의 소재를 간절히 필요로 하던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한국이 일본의 소재를 수출하는 상황이 된 거였습니다. 마치 스승이 제자에게 배우게 된 것 같은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어요. 저는 이런 역방향 흐름을 보면서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소식은 2024년 초에 들려왔습니다. 일본 정부가 산업혁신투자기구를 통해 JSR을 1조 엔에 인수한다고 발표한 것이었어요. 이는 JSR이 한국과의 경쟁에서 밀리면서 정부 지원 없이는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 된 거예요. 그해 6월에는 더욱 상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엔비디아가 차세대 인공지능 칩 생산을 위해 한국산 극자 외선용 포토레지스트를 정식 승인한다고 발표한 것이었어요. 엔비디아는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반도체 회사입니다. 그런 회사가 한국 소재를 선택했다는 건 정말 의미가 컸죠. 저는 이 소식을 들으면서 20년 IT 컨설팅 경력에서 이런 극적인 산업 지형 변화는 처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지각판이 움직여서 대륙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는 것과 같았어요. 더욱 놀라운 건 한국 기업들의 기술 혁신 속도였습니다. 단순히 기존 기술을 따라잡는 수준을 넘어 이제 한국이 새로운 기술을 창조하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2024년 하반기, 저는 한 가지 더 놀라운 변화를 발견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소재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의 특허 출원이 일본을 추월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이는 단순히 기존 기술을 따라잡는 수준을 넘어 이제 한국이 새로운 기술을 창조하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의미였습니다. 가장 놀라운 장면은 2024년 말 서울에서 열린 국제 반도체 소재 심포지엄에서 전 세계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구매 담당자들이 한국 기업들의 부스에 몰려드는 반면 일본 기업들의 부스는 조용했습니다. 이는 정말 격세지감이었어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현실이 된 것이었습니다. 더욱 인상적이었던 건 인재 흐름의 변화였습니다. 예전에는 한국의 우수한 화학 엔지니어들이 일본 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오히려 일본의 소재 전문가들이 한국 기업으로 스카우트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JSR과 스미토모 화학에서 근무했던 일본인 연구원 몇 명이 한국 기업으로 이직했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이들은 한국 기업에서 더 나은 연구 환경과 성장 가능성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인재 이동을 보면서 저는 정말 시대가 바뀌었다는 걸 실감했어요. 이제 한국이 기술과 인재 양면에서 일본을 앞서가고 있다는 증거였거든요. 저는 이 모든 변화를 목격하면서 제 자신의 오만함을 깊이 반성하게 됐습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의지를 완전히 과소평가했던 거예요. 더 나아가 일본의 기술적 우위가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했던 것도 큰 잘못이었습니다. 기술이라는 건 멈춰있지 않고 계속 발전하는 것인데 저는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며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거예요. 2024년 중반을 넘어서면서 저는 일본의 아날로그 문화에 대해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갖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명백한 걸림돌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한국의 급속한 기술 발전과 비교해보니 일본의 문제점들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일본의 도장 문화가 대표적인 예였어요. 코로나 시기에 전 세계가 재택근무로 전환했을 때 일본에서는 도장을 찍기 위해 사무실에 나와야 하는 웃지 못할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에서는 전자서명과 디지털 결제 시스템으로 모든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됐는데 일본은 물리적인 도장 때문에 업무 효율성이 크게 떨어졌어요. 플로피 디스크 사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20년대에도 일본의 정부 기관에서 플로피 디스크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심지어 디지털 담당 장관이 USB가 뭔지도 모른다는 것이 뉴스가 될 정도였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정말 부끄러웠어요. 세계 3위 경제 대국이라는 일본이 이렇게 디지털 전환에 뒤처져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팩스 사용도 큰 문제였습니다. 일본 가정용 팩스 보급률이 50%나 된다는 통계를 보고 정말 할 말이 없었어요. 이메일이나 메신저로 몇 초 만에 전송할 수 있는 문서를 굳이 팩스로 보내는 관습이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깨닫게 됐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미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어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있는데 일본은 여전히 아날로그 방식에 매달리고 있었어요.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아날로그 문화가 혁신을 저해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려고 해도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 문제, 기득권층의 반발, 변화에 대한 거부감 등이 발목을 잡았어요. 한국 기업들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혁신적인 소재를 개발하고 있을 때 일본 기업들은 여전히 전통적인 방식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인재 관리 면에서도 큰 차이가 있었어요. 일본의 연공서열제와 보수적인 조직 문화는 젊고 창의적인 인재들의 성장을 제약했습니다. 반면 한국 기업들은 성과 중심의 조직 문화로 유능한 인재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했어요. 그 결과 일본의 우수한 연구진들이 한국으로 이직하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의사결정 과정도 문제였어요. 일본 기업들은 모든 것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합의를 통해 결정하는 문화가 있어서 빠른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웠습니다. 반면 한국 기업들은 신속한 의사결정과 과감한 투자로 시장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했어요. 이런 차이가 결국 기술 격차로 이어졌습니다. 교육 시스템도 마찬가지였어요. 일본의 교육은 여전히 암기 중심이고 창의성보다는 수능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STEM 교육을 강화하고 창의적 사고를 기르는 데 집중했어요. 그 결과 한국에서는 젊은 연구진들이 기존 틀을 깨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정부의 디지털 정책도 큰 차이가 있었어요. 한국 정부는 디지털 뉴딜을 통해 전 사회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 추진했습니다. 반면 일본 정부는 여전히 아날로그 방식에 안주하며 변화를 주저했어요. 마이넘버 카드 도입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종합해보면 일본이 기술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명확해졌어요. 아날로그 문화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서는 오히려 발목을 잡는 요소가 됐던 겁니다. 보안이나 안정성 면에서 아날로그의 장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혁신과 효율성을 희생할 만큼 중요한 건지 의문이 들었어요. 저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일본이 다시 경쟁력을 회복하려면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단순히 기술 투자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조직 문화와 사고방식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과연 일본이 이런 변화를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었습니다.
2025년 현재 저는 한국의 놀라운 성취를 목도하며 진심으로 감탄하고 있습니다. 불과 6년 전만 해도 일본의 소재에 완전히 의존했던 한국이 이제는 글로벌 기술 강국으로 우뚝 섰어요. 이는 정말 인류 기술사의 길이 남을 기적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소재 자급률이 75%에 도달했다는 최신 통계를 보면서 정말 믿기 어려웠습니다. 2018년 20%에서 불과 6년 만에 55%포인트나 상승한 것이에요. 특히 핵심 소재인 포토레지스트는 자급률이 60%를 넘어섰죠. 더욱 의미 있는 변화는 무역 수지였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소재 무역 수지가 사상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한 것이었어요. 이제 한국이 소재를 수입하는 것보다 수출하는 양이 더 많아진 거예요. 완전한 역전이었죠. 미국, 유럽, 심지어 일본까지도 한국의 소재 기술을 인정하고 도입하고 있습니다. 솔브레인은 미국 텍사스에, SK머티리얼즈는 독일에 각각 현지 법인을 설립했어요. 이는 과거 일본 기업들이 사용했던 전략과 정확히 같은 방식입니다.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는 것 말이에요. 한국 기업들의 연구개발 투자는 정말 놀라운 수준이었습니다. 평균 연구개발 투자 비율이 매출의 18%에 달했어요. 일본 기업들의 평균 8%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더 인상적인 건 연구개발의 질적 변화였어요. 한국 기업들이 더 이상 일본 기술을 따라잡는 것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소재 설계, 디지털 트윈 기반 공정 최적화, 친환경 소재 개발까지 차세대 기술을 선도하고 있어요. 특히 인공지능 반도체용 특수 소재, 양자 컴퓨터용 소재, 친환경 반도체 소재 분야에서 혁신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추격을 넘어 새로운 글로벌 스탠더드를 제시하는 수준이에요. 한국 정부의 정책도 탁월했습니다. 단순히 국산화 지원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글로벌 소재 허브 구축을 목표로 했어요. 외국 기업들의 연구개발센터 유치, 국제 공동연구 프로젝트 지원, 글로벌 인재 유치까지 종합적인 전략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한국이 아시아 소재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게 됐어요. 가장 감동적인 건 한국인들의 저력이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라는 위기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하게 도전한 정신력이 정말 대단했어요. 정부, 기업, 연구진이 하나가 되어 공동의 목표를 향해 매진하는 모습은 가히 기적적이었습니다. 특히 젊은 연구진들의 열정과 창의성이 혁신의 원동력이 됐어요. 한국의 성공 요인을 분석해보면 몇 가지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는 과감한 투자였어요. 정부와 기업이 막대한 자금을 연구개발에 쏟아부었습니다. 둘째는 개방적인 협력이었어요. 경쟁사 간에도 공동 연구를 하고 해외 인재를 적극 영입했습니다. 셋째는 빠른 의사결정이었어요. 기회가 왔을 때 주저하지 않고 과감하게 도전했습니다. 넷째는 디지털 혁신이었어요. 인공지능, 빅데이터, 디지털 트윈 등 최첨단 기술을 과감하게 도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재 중시 문화였어요. 젊고 창의적인 인재들에게 기회를 주고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가 혁신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성공 모델을 배우려는 나라들이 줄을 서고 있어요. 불가능해 보였던 기술 격차를 단숨에 뛰어넘고 오히려 선도 국가가 된 한국의 저력이 정말 놀랍습니다. 저는 일본인으로서 한국의 이런 성취를 진심으로 축하하고 싶습니다. 동시에 일본도 한국에서 배워야 할 점들이 많다는 것을 겸허히 인정합니다. 앞으로 한국이 어떤 새로운 혁신을 보여줄지 정말 기대됩니다. 분명 또 다른 놀라운 성과들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확신해요. 한국의 기술력과 의지를 과소평가했던 제 자신을 반성하며 이제는 한국을 진정한 기술 강국으로 인정하고 존경합니다. 지난 6년 동안 제가 목격한 한국의 여정은 단순한 기술 발전을 넘어 인간의 의지와 가능성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위기 앞에서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더 높이 도약한 한국인들의 모습에서 저는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배웠어요. 이제 저는 일본으로 돌아가서 동료들과 후배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려 합니다. 한국에서 배운 도전 정신과 혁신 마인드를 일본에서도 실천해보고 싶어요.
한국 여러분, 정말 축하합니다. 여러분이 만들어낸 기적을 지켜볼 수 있어서 영광이었어요. 앞으로도 계속 세상을 놀라게 해주세요. 돌이켜보면 이 6년은 일본에게 겸손함을 가르쳐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기술의 세계에서는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는 순간 뒤처질 수 있다는 진리를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이제 일본도 변해야 할 때입니다. 한국의 성공 모델을 겸허히 배우고 우리만의 혁신을 만들어가야 해요. 한국의 성공을 축하한다면 댓글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